올해 총선은 정치 신인과 중진뿐 아니라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에게도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오늘은 여권의 잠룡 중 한 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경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 국회의원, 당 대변인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 외통위원장, 그리고 당 서울시장 후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후환경대사와 장관급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지냈습니다.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이 요즘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닌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어디서 뭐하고 지내십니까? 저는 사실 요새 중앙정치부대에서 제가 사라졌었죠. 예, 저는 동작에 콕 박혀 있습니다. 동작이 작은 대한민국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2023년 2월 이후, 3월 이후로는 동작에서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의도 정치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발바닥이 모나도록 땀나도록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나본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 무엇을 바라던가요? 아무래도 지난 1년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안함과 또 제 마음속에는 또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정치권의 극단적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모두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느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령 한마디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전국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님이 원외 당협위원장 1위를 차지하셨어요. 1등 비결이 뭔지 그리고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 방금 말씀하셨지만 1등 비결부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좀 신나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1등이었습니다. 당무감사라 그래서 이제 활동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현장 목소리 열심히 들으려고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요새 지역구에서 별명이 낙일동이 됐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 낙일동이라고 네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또 다가갔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들에게 좀 더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봉사하는 것으로서 더 많이 다가가고자 나봉이라는 우리 봉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줍깅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도 하고 네네. 그랬습니다. 또 그런 것도 하고 청년들을 상대로 한 정치학교도 만들고 정책토론도 하고 또 금요 데이트라 그래서 우리 민원 상담도 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한 국민 그런 것의 진심과 진정성이 좀 느껴져서 1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은 1등은 주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좋게 평가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요즘 특히 화제 모으고 있는 게 나 의원님의 이제 MZ세대 쇼폼 짧은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인터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슬슬 캠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비 후보 등록도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캠프에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학생 자원봉사단들이 계신데 이런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쇼폼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네. 또 마침 뭐 그쪽에서도 제안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뭐 일회성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청년 정책으로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모, 지능, 재력 중에 본인의 매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 전 의원님께서는 지능, 외모라고 이제 답하셨고요.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점수 상당히 겸손하게 평가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저는 또 너무 과하게 평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쇼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넘겨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한 거를. 그랬더니 엄청 잘생긴 친구들, 엄청 이쁜 친구들이 막 10점 만점에 6점 이렇게 했던데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과하게 평가했나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질문에 빨리빨리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게 제 눈에 상당히 네. 좀 이렇게 보였고요. MZ세대와 비슷한 느낌이었나 그랬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이제 유행어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 유쾌하다. 정치인 권위의식 내려놓은 모습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인터뷰에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더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더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예전에도 뭐 20대들이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 해도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을 얻었고 이걸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소통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제 지내신 만큼 저출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은 완전히 망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최근에 CNN은 한국군에 적은 핵무기가 아니라 저출산이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국가 존립 네. 위협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 사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좀 적은 인구로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아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추세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외신들이 지적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돌려놔야 되고 그 남은 시기가 저는 지금부터 한 6, 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6, 7년. 왜 그러냐면 1990년대생까지는 우리가 6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입니다. 근데 2002년이 되면서 4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1990년대생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마지막 6,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국가 재앙을 이제 막고 이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 추세를 반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책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인구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960년대부터 이 인구 정책을 썼거든요.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하죠. 그걸 1990년대 말까지 썼는데요. 사실은 1982년에 우리는 이미 출산율이 이 합계 출산율이 2.1을 찍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보다 낮아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미 합계 출산율 2.1을 찍었는데 97년까지도 이 한마디로 산하 제한 정책을 해서 네. 완전히 저출산의 트렌드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박혀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써야 된다. 저는 이 국가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던데 각각 2006년부터 써본 예산이 380조 원이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는 이유 뭘까요? 그거는요. 필요한 돈을 쓰지 않았고 그 380조는 사실상 저출산 지원 예산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저출산특위위원장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통계를 보면 그때 이제 저희가 봤어요. 저출산 예산 도대체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행안부가 무슨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밤길이 안전하면 여성들이 아이 낳기 좋다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까지 포함한 38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OECD에서 내는 가족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OECD 개념에 한마디로 보육, 양육 이런 거에 딱
특화되는 예산인데요.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해 초 이제 특단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특단 대책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현금 투자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현금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데 현금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현금을 쓸 때는 쓰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를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예산을 내놓을 때 저는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안들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정부 부처 간에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아동수당 같은 것을 우리 17세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보건복지부 관할은 아닐 수 있지만 일종의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이 근로 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일본은 최근에 3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옵션의 하나로 가져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력근무하고 유연근무만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재택근무를 또 하나의 옵션으로 추가를 한다면, 이런 건 이제 제도에 관련된 건데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23년 이제 정치권 한번 되돌아볼게요. 2023년의 정치 키워드는 뭐였는지 총평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시작되는 2024년 정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결리망의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로움만 보고 의로움을 잊었다는데, 저는 뭐 정말 맞는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함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든 야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부족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2024년에는 뭐 총선도 있고 이제 정치가 굉장히 변하는데요. 결국 이 변화가 혁신과 쇄신의 방향으로 되어야 될 거고, 모든 정치권이 그 노력을 하면서, 저는 조금 너무 국민들 마음이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개인적인 소회 여쭤볼게요. 나 의원님께서는 지난 한 해 힘든 시간 이제 보내셨을 겁니다. 2023년 보내고 2024년 맞이하는 소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는 굉장히 저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힘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요. 네네. 제가 이제 뭐 2020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치에서 내려와서 현장에 가면서 배운 여러 가지, 또 듣고 보고 배운 여러 가지가 저한테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치 속근육이 강해지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을 저는 정말 간절하게 보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정말 성과와 또 뿌듯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선 의원들의 이제 연판장 사태 같은 거 겪으면서 이제 3월 전당대회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서 정연한 무기력, 이를 경고하면서 무질서한 생명력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초선들이 남원정, 천신정 때만 못하다, 이런 말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뭐 우리 초선들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공천이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너무 정당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고 민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한 톤으로 나오는 그거는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양성.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당에 영입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제 본격화되고 있을 때 나 의원님이 당정 관계가 재정립돼야 당 지도체제 확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커야 한다.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에 맞는 인물이라고 보세요? 일정 부분은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친분이 이른바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러한 돈독한 신뢰관계를 한동훈 위원장이 자산으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뢰관계가 없으면 갈등으로 표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한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돈독한 신뢰관계를 자산으로 잘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당정관계도 그렇고 당의 발전과 변화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 하루 만에 민경호 의원이 노인 비하 등 설화로 물러났습니다. 일부 부실 검증 책임론도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 출범 초기 이제 삐걱거리는 이제 모양새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다시 동력을 모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야당도 이런 일이 왕왕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만으로도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낙연 신당 창당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그 문제점의 근원이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변화, 쇄신, 혁신 이런 게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을 그대로 안고 가서는 민주당도 우리 중요한 야당이고 민주당이 또 변해야지 정치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운동권 정치 청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나왔었고요. 의원님도 민주당 86세대 퇴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이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 80년대 운동권의 사상으로 아직도 정치를 하면서 운동권의 그 80년대 잘못된 이념 정치를 계속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반헌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삭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한축으로는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비도덕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86 운동권의 시대가 가야지만 저는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여야는 4월 총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승부는 어디서 갈릴지 총선 승리 관건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쇄신과 변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자성어 결림망이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변화를 가열차게 어느 정당이 더 하느냐 여기에 총선 승부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쇄신과 변화, 희생과 헌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